우리의 15년 결혼 생활은 적어도 내 눈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나, 박민주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두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였고, 우리 가족의 굳건한 기둥이었다. 나는 매일 기계처럼 일에 매달렸다. 풍족한 삶, 안락한 집, 호화로운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내 서연을 향한 내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식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이룩한 안정감에, 아내가 비싼 선물을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의식주라는 쳇바퀴 속에서 나는 따뜻한 집에는 튼튼한 벽과 비싼 가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서연을 잊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차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 납부해야 할 공과금, 주말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되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때때로 멀리 허공을 향하고 미소가 어색해지며 밤에 조용히 내쉬는 한숨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저 삶의 피로일 뿐이라고 치부했고, 그녀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일에 더 몰두했다. 나의 감정적인 부재가 그녀의 마음에 거대한 공허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틈을 다른 누군가가 채우기 위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그 균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나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 서연은 뺨을 베개에 댄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상할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훔쳐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잠금 화면 위로 떠오른 한 줄의 메시지가 내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친구도 장모님도 아니었다. 발신인은 김 실장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오늘 정말 황홀했어. 매일 밤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자기야. 바로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숨이 멎고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김 실장.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갑작스러운 회의, 주말 출장, 그리고 최근 그녀의 몸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그것은 나의 15년 사랑과 신뢰, 헌신이 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세상의 시간은 멈췄다. 아니, 어쩌면 나만 홀로 남겨진 채 시간은 더 잔인하게 흘러갔다. 첫 충격이 가신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차가운 침묵의 지옥이었다. 나는 아내와 마주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영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을 뿐이다. 지난 7개월간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존재했을 뿐이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내가 지혜를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 7개월은 끝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고, 거울 속에는 해골처럼 앙상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게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캄캄하고 텅 빈 천장을 응시하며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다. 왜? 도대체 왜?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잠식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좋아하던 영화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모든 것이 흑백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다. 그녀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명품 가방을 사서 건넸고,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어쩌면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그녀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멍청한 희망. 내 사랑이, 내 필사적인 노력이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처절한 믿음을 품었다. 하지만 서연은 내 지옥을 비웃기라도 하듯 평온했다. 그녀는 내 선물을 받고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무심하게 옷장 구석에 던져두었다. 레스토랑에서는 음식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내기 바빴고, 내 얼굴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전히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혼자 소리내어 웃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내 몰골을, 퀭한 내 눈을 보고도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요즘 힘들어. 단 한마디만이라도 물어봐 줬더라면. 하지만 그녀는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했다. 그 무관심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저몄다. 나는 우리 집에서 유령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와 정처 없이 헤매다 나는 삼청동의 한 북카페에 멈춰섰다. 낡은 책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뒤섞인 그곳의 고요함이 절실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긴 생머리,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모습. 지혜였다. 내 첫사랑. 우리가 헤어진 지 15년. 세월은 그녀를 비껴간 듯했다.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망설였다.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엉망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준 오빠. 우리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마치 1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의 촌스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금은 연락이 끊긴 친구들의 소식을 묻고 각자의 팍팍한 사회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는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러다 그녀가 툭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오빠, 근데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에 지난 7개월간 억지로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외도, 나의 고통, 이 지긋지긋한 침묵의 지옥까지. 한 번 터져나온 말문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어떤 판단도, 섣부른 위로도 없이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의 깊고 슬픈 눈동자 앞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내가 괴물처럼 변해가는 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말했다. 기다릴게. 그것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었고 엉망진창이 된 내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는 따뜻한 허락이었다. 그 한마디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그것은 멈춰버린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제세동기였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기폭제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나는 목적지를 정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다음 날 나는 서류 가방에 차갑고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연이 매일 아침 화장을 하는 화장대, 수많은 화려한 화장품들 사이 그 거울 바로 앞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봉투 위에는 이혼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그녀가 그 노란색 서류 봉투를 발견하기만을 기다렸다.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혹은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심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후에 공허함만이 나를 지배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침실에서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나는 그녀가 봉투를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곧이어 그녀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순수한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이미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보면 몰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잖아. 자유.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그녀는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에 던지며 소리쳤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내 잘못이라는 듯한, 어이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서며 나를 몰아세웠다. 요즘 당신 이상한 거 알아. 혼자 우울해하고 사람 피하고 이제 하다 이런 장난까지 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뻔뻔한 당황스러움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공포로 바뀌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연기, 이제 지겨워.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뭘 안다는 거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좋아. 그럼 기억나게 해주지. 지난 7개월간 당신이 매일 밤 휴대폰을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던 이유. 당신 몸에서 나던 내가 사준 적 없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 그리고 당신이 김 실장이라고 저장해둔 그 남자 이름까지. 더 말해줘. 지난달 우리 결혼기념일에 당신이 세미나가 있다며 외박했던 날, 그 남자의 SNS에 보란듯이 올라왔던 강릉바다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갔다. 그녀의 모든 반응을 예상했다. 소리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혹은 차갑게 돌아서서 그래, 잘 됐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지만 단 하나, 그녀가 보여준 그 반응만은 내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내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처절하고 날카로운 절규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으로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15년간 단 한 번도 나에게 무릎 꿇은 적 없던, 언제나 세상의 중심인 듯 당당하고 고고했던 그녀가,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목소리는 흐느낌에 갈라져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잠깐 미쳤었나봐. 정말이야.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심했잖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어.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이미 다 끝났어. 정말이야. 나는 내 발치에 매달려 울부짖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 시기적절한 연기란 말인가.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연극은 그만하지. 역겨우니까. 할 수 있어. 우리 상담받으러 가자.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닥쳐.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여동생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너희 언니가 몸이 좀 안 좋다. 결국 소희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서연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철컥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서연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멎었을 때 나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끔찍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자리는 곧 더 크고 서늘한 의심으로 채워졌다. 왜? 도대체 그녀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녀의 눈물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 연극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내의 쇼가 남긴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 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심을 내렸다. 감정은 사치였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벽 전체에 거대한 전지를 붙이고 각기 다른 색의 마커로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재는 나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빨간색 마커로는 적서연과 그 남자, 박태식, 파란색 마커로는 전략을, 그리고 초록색 마커로는 최종 목표를 적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 가장 크고 굵은 글씨는 단연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어렵고도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두 개의 단어를 입력했다. 첫 번째는 성병 검사였다.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였다. 이 단어를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었다. 알아야만 했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그것을 마주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음 계획은 그 남자, 태식이었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의 아내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내 머리를 지배했다. 이 비극은 서연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그의 아내 역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깊은 밤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박태식 씨와 당신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지난 몇 달간 모아온 모든 사진과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까지 그녀에게 전송했다. 두 번째 폭탄의 발사 버튼을 누른 것이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왔다. 며칠 뒤 태식의 아내가 그들의 회사 감사팀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과 태식은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저 계획의 한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차가운 만족감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평범한 오후 내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유전자 검사센터였다. 제목은 선명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 남은 인생 전부가, 그리고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도 이 한 번의 클릭에 달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PDF 파일이 열렸다. 복잡한 표와 전문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 눈은 오직 한 문장에만 고정되었다. 친부 확률 99, 99%. 순간 안도감보다는 거대한 허무함이 나를 덮쳤다. 아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아이들이었다. 내 핏줄, 내 모든 것이었다. 이 명백한 사실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막이 오르는 소리였다. 장모님, 서연의 친구, 처남. 어떤 이는 나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나를 잔인하고 무자비한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정작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견뎌온 피해자는 나인데도 말이다. 나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녀가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내가 한 행동은 너무 잔인했던 걸까? 나는 복수는 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일까요? 피해자의 멍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늦은 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의 거대한 도자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다랑아리. 그런데 서연이, 그녀가 직접 그 항아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리의 15년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깨진 도자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그 틈, 그 흉측한 균열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피 흘리는 손으로 그 위태로운 도자기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 차라리 모든 조각을 버리고 새로운 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빚는 편이 낫다.
그 생각은 나를 더 깊은 고독으로 이끌었다. 나는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켰다. 그리고 지혜의 이름을 찾았다. 그녀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새로운 그릇을 함께 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일한 희망.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했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나는 산산조각 난도자기의 파편에 온몸이 베인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일 뿐이다. 내 삶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녀의 깨끗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서 그녀의 이름과 번호가 사라졌다.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완벽히 혼자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게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다. 나는 이 폐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이야기에는 영웅도 악당도 없다. 그저 날카로운 파편들과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실행했다.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패배한 기분일까?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마음에는 어떤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고 진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나를 올가맬 뿐이었다. 나는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행복했던 순간들마저도 모두 기만이었을까? 이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행동도 되돌아본다. 나는 복수를 위해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 내 안의 괴물을 기꺼이 풀어놓았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나 또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지금 내 안에 남은 것은 괴물뿐이다. 이 이야기에는 명확한 선과 악이 없다. 배신한 아내와 그런 아내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감행한 남편.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내 발밑에는 온통 깨진 도자기 파편들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베어 피가 흐른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나는 더 이상 15년 전의 내가 아니다. 사랑을 믿고 영원을 꿈꾸던 순수했던 남자는 죽었다. 지금의 나는 상처 입고 의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망가진 남자일 뿐이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둡다. 이 긴 터널의 끝에 과연 빛이 있기는 할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삶의 무게다. 이 긴 이야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용서일까요? 망각일까요? 아니면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안개처럼 흐릿하다. 그리고 내 인생 처음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다.